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학기 14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중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전환돼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같이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찬바람이 불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 학교 주변의 다른 인접 학교에서도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한 것처럼 새로운 강의를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런 전체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쭉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상 한 편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더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군, 소장 안위 목숨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부디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장군.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좋다. 포구 진영 앞에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예!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붙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불을 놓아라!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잘 봤습니까? 이번 영상은 영화 명랑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한양으로 압송이 돼서 옥고를 치르고 백의종군해서 와서 오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 임무를 했던 원균이 여러 사람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7,000량으로 수군을 다 끌고 가서 전투를 하던 중에 왜군에게 패하고 원균은 도망가다가 전사를 하고 조선 수군의 배는 군함은 거의 거북선을 비롯한 군함은 거의 파괴가 되고 이제 어선 비슷한 것과 포함해서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장군의 부장이었던 여러 장수들조차도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선의 왕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명을 내려서 수군을 해체하고 그들을 이끌고 육지에 있는 권율 장군에게 합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이순신 장군이 쓰고 있던 상소문은 왕에게 바다를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 명언을 남긴 그런 상소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졸들에게 이야기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훗날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십을 공부한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국가를 요란지기의 위협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여러분들 중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그냥 훑어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십의 개념과 정의를 맨 처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러한 이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리더와 구성원과 이를 둘러싼 뭐다? 상황이다. 이 3대 구성 요소, 리더, 구성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이 왜 이렇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과거 산업사회 시대에는 굳이 리더십이라는 측면보다 관리를 잘하는 관리자가 필요했다면, 이제 지식정보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이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이런 것처럼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과거에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일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자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는 조직도 살 수 없다라는 쪽의 인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되었고, 또
과거의 리더십의 연구는 교수들 위주의 이 연구였다면 이제는 실무를 갖춘 여러 다방면의 연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출연하면서 그만큼 리더십에 이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했죠. 그리고 이론적 흐름은 전통적 이론으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을 얘기했고 현대적 이론으로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자율 능력을 중시하는 슈퍼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변혁적 카리스마적 리더십, 도덕적 품성과 헌신적 봉사를 중시하는 서번트 리더십, 자기희생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도덕 리더십에 더욱 중시되어 가고 있는 여러 관점 이슈들은 첫째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과거는 뭐 도덕성이 좀 없더라도 성과만 높으면 뭐 기업만 잘 키우면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아무리 높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도덕성의 점집이 나오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두 번째, 여성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의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머 경영 등과 같은 재미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전통 리더십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 이론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성이론은 짐 콜린스가 제시한 리더십 5단계 모델을 한번 알아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으로부터 5단계, 경영자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조직 내에서는 인재 발굴할 때 이런 5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목을 찾는 데 주안을 둬야 된다. 이런 5단계 리더가 가진 이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직업적인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겸손하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특성이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행동이론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 대학생 3명을 권위형과 민주형과 방위형으로 훈련시키고 거기에 초등학생들을 한 60명 정도를 각 반에 편성해서 성과를 비교했을 때 권위형과 민주형과 방위형 리더의 각각의 세 유형들의 구성원의 반응들을 살펴본 것이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였다.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는 리더의 행동 유형들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2가지 요인을 뽑아냈다. 뭐냐? 바로 구조주도형과 배려형이었다. 구조주도형은 뭐 과업을 할당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배려형은 구성원들에게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은 비슷한데 구조주도형 배려형을 과업지향형 행동과 종업원 지향형 행동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알아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였다? 바로 인간적인 관심도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은 팀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론은 이 특성이론에서 행동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리더의 특성은 타고나는 것인데 그래서 리더도 타고난다고 봤는데 이 리더의 특성 민주형이냐 뭐 권위형이냐 했을 때 어느 때는 민주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민주형이라고 늘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뿐 아니라 뭔가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 패턴, 리더들의 유사한 행동 패턴을 분야별로 나눈 게 행동이론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뭐 과업지향형, 배려형 나눠서 훈련시켰는데 보니까 그때 또 그 행동 유형이 정확히 맞지 않더라. 왜?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상황이론이다. 그래서 상황이론은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주는 이 변수, 즉 상황 변수가 있더라. 해서 이러한 상황 변수는 리더의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 과업의 특성, 그리고 조직 및 집단의 특성이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은
LPC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LPC 점수는 이제 리스트 프리폴드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성향을 놓고 하나하나 LPC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으면 나는 관계지향적이고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이다 해서 리더의 특성을 이렇게 정하고 이것이 리더의 효과성으로 가는데 그 매개 변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의 구조와 정도, 그리고 리더의 직위 권력이 효과성을 놓고 연구한 게 바로 피들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다. 그리고 하우즈의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의 이론에 따라서 제가 기대 이론에 따라서 1차 기대, 2차 기대에서 부하들 그 사격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격 훈련을 열심히 하면 1등 사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총대장은 포상 휴가를 줄 것이다. 이게 1차 기대, 2차 기대. 수단성, 유인가 이렇게 얘기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하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리더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되고,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부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리더십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이론이 경로 목표 이론인데, 목표와 보상의 이론은 경로를 다루고 있다 해서 경로 목표 이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 이론의 세 번째, 이거는 헐시어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비슷해요. 여기에 브레이커 모튼의 행동 유형 이론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데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의 현대적 이론의 흐름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봤죠. 하나하나 먼저 보면, 먼저 슈퍼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수준의 부하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서 자율 리더로 개발하고자 하는 리더십, 이것은 슈퍼 리더십이다. 조직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율 능력을 갖춘 부하는 자율 리더가 되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자 과정이 뭐다? 바로 임파워먼트다.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조직의 파워를 구축하고 개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있는데, 임파워먼트는 권한을 업무 실행자에게 주는 것. 권한을 받은 학업자의 자신감과 자율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임파워먼트가 목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바로 슈퍼 리더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는 고대 그리스어의 카리스마가 어원이 됐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서 신의 은총, 신이 내린 천부적 재능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런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막스 웨버, 막스 웨버가 이코노미 오브 소사이어티에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일어나했고, 그 후에 이런 특성 이론과 유사한 카리스마는 개인이 가는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 카리스마를 사회적 교환 관계로 보는 그런 이론이 있었고, 세 번째 귀인적 견해, 즉 추종자들이 리더의 카리스마를 리더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온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다. 그 중에 칼 막스 웨버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은 이 어느 특정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또는 비상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 이게 카리스마인데, 이 어느 조직에서 권위에 의한 지배가 발생하는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전통적 지배, 과거 관습이나 왕정 시대와의 왕권과 같은 불문율에 의해 준거한 권한, 힘. 두 번째, 합법적 지배,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다 해서
리더의 비범함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것, 이것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막스 웨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이 과업 성과에 대한 보상, 기브 앤 테이크의 중심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교환 관계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다 높은 내재적 동기 수준을 높여주고 나아가서 가치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걸 통해서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이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스는 리더십 7요인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유형이 3개 유형이라고 했어요. 방임 및 비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서 7가지 요인 중에 변혁적 리더십에는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부하들을 끌어당겨 리더와 리더의 비전에 몰입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힘.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히딩크 감독의 카리스마가 변혁적 리더십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영감적 동기부여. 리더가 추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새로운 비전과 전체 이익 실현에 헌신하게 하는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2000년도 초반에 1997년도에 우리가 IMF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다시 그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설득력 있는 연설. 온 국민이 집안에 있는 금반지와 금부치를 다 갖다 내놔서 우리가 물론 그 돈으로 IMF를 다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이 되면서 2년 만에 IMF에서 졸업하는 세계 없는 그런 역사를 쓴 것. 이런 것들이 영감적 동기부여다. 지적 자극, 부하들에게 낡은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자신과 조직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것. 2002 월드컵 대표팀의 이천수를 얘기했죠. 그 당시 학연, 지연, 혈연, 선후배 관계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축구 대표팀의 이러한 과거 관습, 낡은 행태를 한 번에 깨우칠 수 있도록 악동 이천수를 활용해서 그라운드에서 들어가면 선후배가 따로 없고 오로지 동료만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꾼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 자극이다. 개별적 배려는 뭐 아무리 집단 단체적으로 하더라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로 관심을 표명했을 때 그 부하는 동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스의 리더십 7년 이론 중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는 4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 그리고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리더의 품성과 자질, 헌신, 봉사의 자세를 하는 것 중에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했죠. 그래서 서번트는 서비스와 하인의 서번트가 합성어다. 그래서 누가 했다? 로버트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썼는데, 그 사람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동방으로의 여행에 나타나는 레오라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순례객들을 섬기던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은 6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경청, 부하의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를 이해한다. 공감, 차원 높은 이해심, 부하의 감정적 일체감 형성, 치유, 수저 특식, 부하의 성장을 위한 노력, 공동체 형성. 이 개념은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전통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성실과 겸손, 섬김, 배려, 자기개발 독려해서 각각의 개념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희생적 리더십. 조직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이 조직 구조 자체에서 디자인, 설계 자체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조직, 완벽한 조직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리더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조직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구성원들의 반응이 이것을 흡수하거나 혹은 저항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조금 희생하면 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도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느낀다면 구성원들은 거기에 희생하고 동조하게 되는데, 이 거부하는 현상은 왜 저항하는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흡수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 그리고 흡수가 조직의 유해성에 크게 기여할 수 없어. 또 하나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조직이 희생하기는 이건 안 돼. 그러면 구성원들은 저항하게 되고 이것은 조직 내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리더가 자기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카리스마를 지각하고 정통성을 인지하고 호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 희생적 리더십인데, 이 리더의 자기 희생의 범주에는 업무 분장, 보상의 분배, 권한 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너무 빨라졌네요, 말이.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네. 바다의 최강자 상어입니다. 상어. 백상어, 상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죠. 조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상어는 왜 이렇게 최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상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물고기로는. 물고기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상어에만 없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에요, 불에. 불에는 공기를 채워서 떠오르고 가라앉는 걸 조종하는 장치인데, 어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엄치면서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어가 그 결과 유선형의 날렵한 몸매가 돼서 빠르고 강한 물고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뭘까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참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죠. 이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전거는 이 페달을 밟지 않고 서 있으면 넘어져요. To keep your balance,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you must keep moving, 계속해서 움직여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주저앉아 있고 눌러 앉아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음을 넘어지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무빙 해야 된다. keep moving 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대학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례다 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알아본다? 바로 한국적 리더십. 한국적 리더십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면우 박사의 W 이론이다. 왜? 그동안의 모든 리더십의 이론, 경영학의 이론 어디서 왔냐? 바로 산업사회의 리더십 연구를 주도했던 미국의 이론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서구 이론을 계속 갖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게 맞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민족 고유의 특성인 신바람과 정신적 기반인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한국적인 리더십 이론을 내야 된다 해서 한국적 리더십 이론을 W 이론이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다. 이런 것이 바로 W 이론인데, 어느 정도 그냥 주장에 불과했다면 이면우 박사는 훗날 신사고 이론이라는 것을 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켰다. 그 이론 중에 여러분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구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래알 같은 민족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였죠. 왜? 국민적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 한 군데로 뭉쳐가면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게 정상적인 인식이다.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이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치기 질투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의 민족이다. 이렇게 식민사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내가 동지유발이 돼서 나도 땅도 사고 집도 산다. 그러니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한국적 리더십 이론 이면호 박사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것을 신사고 이론으로 발전을 시켰다. 신사고 이론은 2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죠.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고스톱과 관련된 GS2 이론. 고스톱에서 2등해서 절대 돈 못 따니까 1등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다. P2 이론. 포커 게임에서 2등이 제일 먼저 망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별 재책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된다. 자전거 이론. 아까 자전거 탔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려면 자꾸 계속 킵 고잉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처음에 배울 때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넘어질수록 잘 배우고 빨리 배운다. 우리가 스키 탈 때 스키장 가서 배우는 것 첫 번째 넘어지는 방법, 두 번째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터닝을 가르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승엽을 얘기한 프로야구 이론.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는 타율이 3할 오픈밖에 안 된다. 올해도 3할 오픈 사리가 타격왕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은 임원을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 100% 확률이 아니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 수천년 이론, 모범생 이론, 아령 이론. 아령 이론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령 운동을 하다가 이 아령이 어느 날 가볍다 느끼면 아령의 무게를 늘려야 된다. 남보다 앞서고 싶으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일에 투입하는 노력을 배로 늘려라. 영환씨 이론. 작년 이맘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다면 뭐다? 1년간 영안실에 있던 것과 같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인슈타인 얘기했죠, 여러분.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같으면서 내일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사람을 뭐다?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안실 이론. 그리고 황포도대 이론.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경우 너 절대 노를 짓지 마라. 사회 공적 이론. 공공의 적이 누구냐? 1, 2, 3번. 축전지 이론. 아무리 역량이 높은 축전이라도 코드를 꽂아야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어떻게 된다? 전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이론.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싶다면 해외에 전파해라. 미식축구가 수비자들이 뒤로 물러나면 수비 안 한다. 갔다 공격하면서 수비한다. 송곳 이론. 여러분들 송곳 이론 얘기했죠? 어려운 일은 송곳같이 뚫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과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송곳 이론에 나폴레옹의 전술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나폴레옹이 프러시아 군대와 싸울 때 그 많은 프러시아 군대와 대치하면서 작은 군대로 프러시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 정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적의 약점을 이용해 깊이 치고 들어가면서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갔던 것처럼 중요한 일 하나만 골라서 전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라. 그러면서 내가 삼성이 추구하는 T자형 인재, 보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되 어느 한 분야는 전문가가 되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개혁주기 이론, 유망사원 이론. 그리고 불가사리 이론, 미친놈 이론. 미친놈 하나는 있어야 조직이 발전한다. 비전 이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 일과 이 일에 열정이 갖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 가슴이 울렁거려야 한다. 지도자 이론. 증세가 나타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징조를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W 이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우리 고유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슈 신사고 이론 2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20가지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내용을 알아보시되 적어도 앞에 얘기했던 우리 이것들 있죠. GS2, P2 자전거 이론, 프로야구 이론, 그리고 아령 이론, 영안실 이론,
뭐 송곳 이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슈 리더십을 얘기했죠. 그동안의 리더십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이 정해진 가운데 리더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뭘 해? 성과를 올리는 것. 이것이 리더십 이론의 핵심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슈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는 좀 다르게 창의적인 이슈를 창안해낸 사람이 그 이슈에 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디언스, 구성원이 돼서 하나의 이 창의적인 이슈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이것을 이슈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과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를 창안하는 행위. 두 번째, 창안해낸 이슈를 이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를 창안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이슈 풀 푸시. 3P 중에 이슈 푸시, 이슈 풀, 오디언스 푸시, 그리고 시스템 파워라고 했죠. 그래서 창안된 이슈들을 관련 구성원들에게 잘 설득해서 동참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행위. 세 번째, 이슈를 성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그래서 이슈 리더의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 3P 이상형, 완전한 이상형, 우리가 블레이크 모턴의 팀형과 같은 이런 리더. 두 번째, 셋 중에 하나가 없는 1P 결핍형, 이슈 결핍형, 몰입 결핍형, 실천 결핍형. 2P 결핍형, 두 개가 없는 환상형, 관리형, 선심형, 이슈 의존, 몰입 의존, 실천 의존. 3P는 의문형이라고. 그래서 각각의 이상형과 1P 결핍형에서 이슈 결핍형과 몰입 결핍형, 실천 결핍형의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슈 결핍형이 뭐다, 몰입 결핍형이 뭐다, 이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P 결핍형, 뭐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하나만 이슈는 잘 만들었는데 구성원들을 잘 설득도 못 시키고 그에 대한 시스템도 못 갖춰주는 사람을 이슈 의존형.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몽상가라고 한다. 몰입 의존형은 오디언스에 대해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도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해. 그러면서 구성원 자기가 막 자원을 끌어내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못하는데 구성원들에게만 굉장히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심성 공약도 내들고 회식도 시켜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빨리빨리 해내라 하고 하면서 대신 내가 돈도 주고 다 했는데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하는 이런 출퇴근 시간을 강조하는 등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려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 실천의존형은 이슈도 없고 구성원도 잘 안 따르는데 끝까지 하는 거야. 계속 일만 하는 거.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P 결핍형 한번 참고하십시오. 벌써 다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 중에 그냥 핵심을 제목 위주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말고사는 다음 주 여러분들 똑같은 수업 시간에 이제는 봅니다. 미뤄다 다음에 하는 거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와서 정해진 시간만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산 캠퍼스는 월요일 3시 30분에 오후 3시 30분에 여러분 줌을 통해서 다 들어와야 돼요. 줌을 통해서 들어와서 10분간 출석 인원 확인하고 시험에 관한 주의사항을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3시 40분에 시험 문제가 딱 오픈이 돼요. 그러면 20분간 시험 문제 풀 시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3시 40분부터 이 천안 캠퍼스 3시 30분이라고 된 건 40분입니다. 좀 잘못됐네요. 제가 오타짜입니다. 그래서 3시 40분부터 20분간만 시험을 봅니다. 천안 캠퍼스 오타짜니까 참고로 하기 바라요. 그래서 천안 캠퍼스도
3시 40분에 시험 문제가 오픈돼서 4시에 정확하게 시험은 끝난다. 그리고 4시부터 4시 10분까지는 그 시험에 관한 성적 처리와 향후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을 공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출제는 제가 출제한 시험 문제를 블랙보드에 지금처럼 똑같이 강의로 올려놓듯이 시험 문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 문제를 클릭해서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감독하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이나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파워포인트 자료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요약 자료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올려놓고 시험을 봐도 됩니다. 다만 옆에 사람과 상의하면서 푸는 것은 부정행위로 반드시 색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과 상의하거나 첩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을 확실히 딱 20분만 공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지난 학기 때 온라인으로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일부 학생들이 점심 먹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시간에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빨리 캐치해서 개인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시험을 받고, 물론 뭐 잘 볼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듣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험의 유형은 진위형, 기재형, 선택형으로 낼 예정입니다. 진위형은 OX 문제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재형은 가로넣기입니다.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리더 구성원 가로이다. 그럼 뭘 써야 된다? 상황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런 기재형을 내겠다는 것이고, 선택형은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내서 20문제를 정확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20분 줘서 오픈북을 하니까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의 범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설명한 게 사실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과목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이 많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강의했던 내용만 프린트해서 그것만 공부 잘 해도 시험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시험은 어떻게 한다? 네, 오후 3시 반에 여러분들 줌에 접속한다. 그리고 3시 40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클릭해서 바로 시작한다. 그리고 4시가 되면 시험 문제가 딱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4시 이전에 제출을 눌러야 된다. 이걸 반드시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 기말고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방법, 그리고 줌 화상회의를 위한 여러분들 초대할 수 있는 주소, 이것은 제가 전자출결의 쪽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전에 다 공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시험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또 지난 학기하고 다르게 제가 또 뭐 오늘의 시사상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 이렇게 넣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온라인이지만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강의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관계로 인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다소 제한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다소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잘 따라오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끝나고 잠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여러분 수고했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말고사가 각 과목별로 시작될 거니까 한 학기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대화 같이 빛나는 중 화면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